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2월 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선거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혐오하는 상대방에게 투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이제는 전설이 된 언론인 월터 리프먼은 저서 여론에서 선거를 총알 대신 투표로서 싸우는 내전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내전에 가까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아무래도 비호감 후보이다 보니 누구를 지지하는가 보다 본인 리스크와 가족 리스크가 뒤엉켜서 누구를 더 혐오하는가가 승부를 가를 모양입니다. 여기에 정권 교체의 열망과 정권 유지의 진영 논리가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터진 가족 리스크는 김혜경 법카 소고기 사건입니다.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은 사건. 처음엔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A씨가 폭로를 한 갑질 논란이었는데 그 갑질 중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읽은 메르켈 총리에 관련된 신문 칼럼이 생각났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총리가 되기 훨씬 전인 1993년부터 다닌 슈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본다는 겁니다. 그 슈퍼는 현직 정무부 장관 그리고 하원 의장도 장을 보는 슈퍼입니다. 2005년부터 16년이나 강국 독일이 총리였던 그녀에게 직접 장을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에게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처럼 선전용이 아니라는 것, 즉 쇼통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자주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그게 그리 힘들지 않은 일이라는 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나라 경기도지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고기를 사는 것부터 속옷을 챙기고 성묘, 제물을 준비하고 심지어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사는 일까지 이재명 부부는 자신의 부하 공무원의 손을 빌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부터 따라다닌 직원이 5급 공무원이 되어서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을 보필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이 일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미처 몰랐던 아내의 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재명은 김혜경이 마련한 소고기를 먹으면서 욕실에서 에르메스 로션을 바르면서 그게 무슨 돈으로 산 것인지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걸 사소한 일로 여기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걸까요? 문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남시청 화장실에도 그걸 표음처럼 붙이고 자랑했습니다. 하긴 그런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의 그분일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라면 서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로 지옥에 떨어지도 불지옥에 떨어질 테니 말입니다. 이재명은 김혜경 소고기 사건이 터지자 불찰이라고 핑계를 대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다가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책임은 무엇일까? 저는 지금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그런데 궁금해하는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김혜경은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 횡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런 법적인 책임을 떠나 이재명이 말한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그 자신이 성남시장 때부터 소리 높여 외치던 관용 없는 공직에서의 퇴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 총괄을 맡은 우상호는 이른바 실드를 쳤습니다. 6일 그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선거에 충격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보면 부적절해 보이나 기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국민이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 말 참 복잡한데 정말 그럴까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각종 갑질 사건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벌써 잊었습니까? 예컨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 김혜경의 황제 의전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마저 내로남불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민주당이 제보자 A씨가 불순한 의도로 녹음하였다며
메신저 공격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썼습니다.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이 5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당시 배시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일을 그만두면 됐을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그러자 국민의힘 성일종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에서 자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망언이다. 그런데 역시 실드의 백미는 당대표 송영길이 쳤습니다. 송영길은 어제 아침 라디오에서 김혜경의 공무원 불법 의정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비서 업무를 하고 저도 아플 때 제 약을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다. 그는 별정직이라는 것은 이런 비서 업무, 공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용한 분이라면서 저도 제 비서가 당대표 판공비 카드 외에 국회의원 정치자금 카드를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진행자가 대리 처방 의혹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닌가라고 묻자 송영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른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당장 반박이 나왔습니다. 단체장 배우자는 비서를 둘 수 없고 김혜경의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 심부름에 배 씨와 A 씨가 동원된 정황이 나왔는데 송영길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어쨌든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김혜경 등을 강요죄, 국고손실죄 등으로 고발했는데 묘하게도 이재명의 대학 후배이자 신정권 검사로 소문난 신승식이 지검장으로 있는 수원지검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의 가족에 관한 의혹은 한둘이 아닙니다만 이재명의 장남이 군 복무 당시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도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장남은 2013년 8월에 입대해서 진주에 있는 공군 기본 군사훈련단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14년 7월 말부터 52일간, 그러니까 2달 가까이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뭔가 중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 입원은 군의 인사 명령 없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민주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며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주장해 여러 사람을 웃겼습니다. 군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찬대의 말이 이렇습니다. 군 당국이 정상 절차에 의해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그 당국에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군과 이재명이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은 이재명의 아들이 입원 후에 성남시가 국군 수도병원에 민원을 들어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요지가 이렇습니다. 성남시는 2015년 11월 국군 수도병원 부지 용도 지역을 보전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변경했다. 보전 녹지 지역은 3층을 초과한 건축물이 신축,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자연 녹지 지역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당시에 국군 수도병원은 부지 내 4층 규모의 국군 외상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었다고 합니다. 국군 외상센터는 성남시 용도 변경 후 2017년 공사에 착수해서 2020년 4층 규모로 완공이 됐습니다. 박수영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장남이 국군 수도병원에서 장기 특혜 입원을 한 다음 공교롭게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군 수도병원에 유리한 용도 변경을 진행했다. 자, 이제 대선 D-29입니다. 오늘은 대선 30일을 앞둔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된 여론조사는 모두 12개, 그 중에서 중앙일보가 의뢰한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만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섰고, 그리고 나머지 11개 여론조사는 모두 윤석열이 앞선 결과를 보였습니다.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과 후보의 아내를 둘러싼 논란, 특히 김혜경의 갑질 논란, 그리고 TV 사자 토론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언론은 여야 지지층의 결집이 양상을 보이며 박빙의 안개 속 판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윤석열이 우위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먼저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3일과 4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건 국민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37.2%, 이재명 35.1%, 안철수 8.4%, 심상정 2.2%.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격차는 2.1%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같은 KSOI가 TBS, 그러니까 교통방송 의뢰로 4일과 5일에 조사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윤석열 44.6%, 이재명 38.4%. TBS 의뢰의 직전 조사보다 윤석열은 3%포인트가 올랐고 이재명은 0.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캐스텟 리서치가 역시 3일과 4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겨레가 의뢰한 것입니다. 윤석열 38.8%, 이재명 32.6%, 안철수 10.8%, 심상정 2.9%.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차이는 6.2%포인트입니다만 오차범위 아닙니다.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 45.1%, 그리고 이재명 35.3%로 대중은 김혜경의 갑질 논란 등 악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리얼미터가 3일과 4일 이틀간 한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건 유시스가 의뢰한 것입니다. 윤석열 43.3%, 이재명 41.8%, 안철수 7.5%, 심상정 2.6%.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 격차는 1.5%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당선 가능성 응답은 윤석열 48.2%, 그리고 이재명 43.9%입니다. 그런데 같은 리얼미터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조사한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43.4%, 이재명 38.1%, 안철수 7.5%, 심상정 2.5%. 윤석열은 오마이뉴스 의뢰 직전 조사 대비 3.2%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재명은 0.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둘 간의 격차는 5.3%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하나 더 있습니다. 더 팩트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45.6%, 이재명 39.3%, 안철수 6.9%. 다음은 서든포스트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CBS가 의뢰한 겁니다. 윤석열 36.8%, 이재명 31.7%, 안철수 6.9%, 심상정 2.7%.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 격차는 5.1%포인트로 역시 오차범위 아닙니다. 다음은 역시 4일부터 5일까지 칸타코리아의 조사입니다. 이건 조선일보 공식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35%, 이재명 31%, 안철수 12.1%, 심상정 2.9%. 윤석열, 이재명의 차이는 4%포인트입니다. 윤석열로 후보가 단일화되면 윤석열 42.4%, 이재명 30.3%, 그리고 안철수로 후보가 단일화하면 안철수 45.6%, 이재명 25.7%로 둘 다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지만 안철수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리서치앤 리서치가 4일과 5일 이틀 동안 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건 동아일보가 의뢰한 겁니다. 윤석열 41.7%, 이재명 37%, 안철수 10.1%, 심상정 2.5%.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양자간 격차는 4.7%로 역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PNR이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건 뉴델리가 의뢰한 겁니다. 윤석열 48%, 이재명 37.7%, 안철수 7.7%, 심상정 3%. 양자간 격차는 무려 10.3%포인트였습니다. 이 격차는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에서 두 번째 오차범위를 넘는 여론조사인데 가장 큰 격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엠브리앤 퍼블릭이 4일부터 5일까지 한 조사입니다. 이건 중앙일보가 의뢰한 겁니다. 이재명 38.1%, 윤석열 36.8%, 안철수 11.7%, 심상정 4.2%.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엠브레인의 뉴스원
의뢰로 한 조사는 윤석열이 앞선 결과입니다. 윤석열 36.6%, 이재명 35.7%, 안철수 10.2%. 이 조사 중에 중앙일보가 의뢰한 조사만 유일하게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섰습니다.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선 TV 토론이 3일 저녁에 있었죠.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TV 토론의 영향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김혜경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중에 한 여론조사일수록 윤석열이 이재명을 더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TV 토론이 그리고 김혜경 논란이 이재명의 표를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안철수는 이미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조사에서 10% 미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강 일중이 이강 이약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여론조사 중에 윤석열이 40% 이상 지지를 받은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리서치, PNR이 한 조사 등 몇 개가 됩니다. 반면 이재명이 40%를 넘은 것은 41.8%를 기록한 리얼미터 조사가 유일합니다. 윤석열의 우위가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특히 100% ARS로 조사한 PNR 조사는 윤석열이 무려 48%를 얻었습니다. ARS 조사일수록 윤석열의 지지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정국에서 다시 단일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표현대로라면 초박빙 양상이니 후보 단일화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아도 지지율 10% 정도, 지금 적게는 불과 5% 정도인 그리고 하락 추세인 안철수가 선택의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원희룡이 먼저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박빙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안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준석부터 자강론을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른 말입니다. 윤석열도 이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최근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관련해서 안 후보가 맡아줬으면 한다고 했다가 광주 기자 간담회에서 말을 살짝 돌렸습니다. 안 후보를 특정한 게 아니고 제가 자리를 제안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그런 윤석열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떻더라면 원론적인 말 같은데 이 말은 그동안 당의 기조와는 사뭇 달랐기에 파장이 컸습니다. 윤석열이 말입니다. 안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대선에 나온 분이라는 점에서 저와 방향이 같다. 합쳐서 갈 수 있으면 가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자, 이랬으니 국민의힘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원희룡의 단일화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던 선대본부장 권영세도 하루 만에 단일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표 이준석은 단호합니다. 그는 인천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일 이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선 후보 등록일이 13일, 14일이니 더 이상의 단일화 요구는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준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당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대위 대변인 권영현의 말이 이렇습니다. 혹시 비단 주머니 속에 안철수 카드 이외에는 없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마침 어제 동아일보에는 단일화를 촉구하는 박재균 논설 주간의 칼럼 안철수 책임 총론이 실렸습니다. 안철수를 책임 총리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단일화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칼럼의 끝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큰 회한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윤석열과 이재명은 일요일 모두 노무현의 경배를 올렸습니다. 언론은 봉화에서 강정해서 이재명, 윤석열 모두 노무현의 울컥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재명은 6일 봉화마을 노무현 묘에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참혹했던 순간에 그가 현장에 있었던가요? 그는 노골적으로 노무현을 선거에 끌어들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이재명의 영원한 꿈이다. 방금 이 아내 김혜경의 갑질과 그리고 아들이 군복무 때 병원 입원, 그러니까 황제 복무가 문제가 된 그가 이 놀랍게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라는 노무현의 상표를 다시 가져다 썼습니다. 노무현을 빌려와서 감성에 호소한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재명이 반드시 완수하겠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윤석열은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을 언급하다가 울컥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2007년 노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그는 노무현의 강정기지 결정을 두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이라며 다시 이런 추모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 그는 이 말을 하다가 울컥 눈시울을 붉힌 겁니다. 이 판에 민주당이 6일 노무현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2분짜리 가상의 영상을 유튜버 델리민주라는 곳에 공식 홍보물로 내놓았다가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번지자 철회했습니다. 친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이런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트위터에는 노무현 재단은 고인이 동의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광고에 이용한 민주당을 고발하라는 성토의 글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이 6일 김종인과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재명은 봉화에서 올라와 이날 저녁 광화문 김종인의 사무실을 찾아 1시간 20분 동안 코로나 방역, 서민경제 극복 방안 이런 여러 현안을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런 현안뿐일까요? 휴식차 제주도로 갔던 김종인은 부랴부랴 살 상경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는 이재명, 안철수, 김종인의 연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합치면 역풍이 불어 이 나라 정치판을 일거에 청소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유유상종. 다들 잘 아시죠? 유유상종. 이 말 외에 무슨 말을 다 하겠습니까? 자, 중앙일보의 이문열 시장의 인터뷰가 실려있더군요. 그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좌파 전체주의적 경향에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 은근히 동조해가는 듯한 느낌까지 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아리송한 운동권 계보뿐 한 번도 정색하고 이념적인 지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체를 감추고 있는 안개 속의 좌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들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